네,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헌법재판소로 가봅시다. 오늘 최후 변론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후 진술을 하는데 오늘 거 빼고 그 전까지 모두 10차 변론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자, 여러 명의 증인도 나오고 했습니다. 하나하나 좀 복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두 기자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을 좀 하나씩 꼽아주신다면 어떤 걸까요? 김은지 기자는. 네. 그러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홍장원 전 1차장을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저는 다른 분을 좀 뽑아왔는데요. 네. 조성현 경비단장입니다. 단호한 어조로. 예, 네. 굉장히 인상 깊었고 그리고 사실 이런 비상기업을 막아내고 일상을 유지하게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배경에는 직업윤리 있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는데요. 그 직업윤리를 가지고 있는 각각의 사람들이 겨우 지켜내고 있는 일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조성현 경비단장이 많이 보여줬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꿋꿋하게 이진우 이제 전 사령관의 진술 번복에 대해서 굉장히 그것이 맞지 않고 지시를 내렸다라는 취지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서 윤곽근 변호사가 약간 비아냥되는 투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이야기를 마지막에 했습니다. 그랬더니 재판장한테 기회를 얻어서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본인은 의인이 아니고 맡은 바를 다 하고 그리고 부하들이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일을 한 것뿐이다라는 취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저는 지휘관이고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부하들은 다 안다. 일체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고 그때 했던 역할을 진술하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굉장히 좀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불의한 지시에 응하지 않는 건 의인 맞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의인이 뭐 거창한 건가요? 그죠? 알겠습니다. 우리 김은지 기자는 그걸 꼽아 주셨고 곽은신 기자는 저는 사실은 진짜 중요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고 보시는 국민들께서 이제 좀 울분을 토할 만한 장면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 모든 10차까지 변론을 통틀어 갖고 제가 정말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9차 때 오고 돌아가신 게 있잖아요. 구치소 앞까지 차를 타고 예. 오셨다가 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온갖 추측이 난무했잖아요. 그때 네. 뭐 밥 먹으러 나왔냐, 바람 쐬러 나왔냐, 뭐 헤매 받으러 나왔냐, 뭐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왔는데 물론 이제 그때 변호인단에서 얘기를 했던 거는 뭐 그날은 이제 대리인단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대통령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어 그랬다라고 하지만 네.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진작에 구치소에서 출발하지 않고 사전 조율이 다 가능한 부분이었던 거죠. 뭐 갑자기 잡힌 일정도 아니고 뭐 갑자기 뭐가 사정병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왔다 그냥 돌아갔다라는 것 자체가 물론 이게 가십성으로 소비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만 저는 윤 대통령이 지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를 우습게 보고 있는 건 아닌가. 별로 이거의 중요성을 별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게 아닌가. 이거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정말로 이 절차에 대한 중대한 뭔가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존중해가지고 미리 나오지 않겠다라고 조율을 했든가 아니면 나왔으면 그래도 들어가든가 뭔가 했을 텐데 그 입장했다가 저기 그냥 양해도 안 받고 퇴장한 적도 있고. 그래서 한덕수 총리 얘기할 때도 네. 나왔다가 이제 5분 만에 퇴정했다가 나중에 이제 홍장원 전 차장 할 때 다시 들어왔잖아요. 네. 저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국경 무슨 뭐 국격을 누가 떨어뜨렸으니까 이미 12월 3일부터 국경 박살 나 있는 상황인데 무슨 뭐 본인이 또 올라간다. 네, 네, 네. 분노기지 또 올라가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그때도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뭐 한독수 총리하고 마주하기에 좀 뭔가 좀 불편했기 때문에 나갔다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전반적인 해석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은 윤 대통령은 본인한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꼭 본인이 있어갖고 지켜보면서 직접 신문도 하려고 하고 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근데 본인한테 이 사람은 유리한 증언을 해줄 것이라는 뭔가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싶은 추측이 많이 나왔고 그런 것도 저기 이것도 역시나 지금 도대체 탄핵 심판을 어떤 자세로 마인드셋으로 임하고 있길래 그렇게 선별적으로 내가 앉고 싶으면 앉아 있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도 되고 다시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오고 이거 자체가 사실은 저는 이 모든 과정이 어떻게 보면 87년 이후로 세운이 헌법체제 자체를 좀 우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가슴이 안타까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여기로 연결이 되는데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있었고 헌재가 심리를 했습니다. 근데 두 대통령은 출석을 안 했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출석을 했어요. 어떤 생각으로 출석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뭐 사람 마음속이니까 어찌 알겠습니까? 다만 결과적으로 득이었냐 실이었냐 이거는 따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아니면 도라는 전략으로 보이긴 합니다. 어차피 지금 탄핵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기각 아니면 인용이기 때문에 네. 기각에 모든 힘을 실어보겠다라고 하는 애초에 윤 대통령 생각으로 나왔던 것은 맞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누가 봐도 돌아가는 상황이 이제 기각으로 가기 어려워 보인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윤 대통령은 그럴 바에 아예 본인의 이제 극성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방식으로 아예 전략을 바꾼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동체 전체와 우리 정치에는 굉장히 해악적인 장면이긴 하지만 아주 냉정하게 윤석열이라고 하는 개인의 이익으로만 본다면 그것이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좀 불행한 일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사법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측면을 고려해서 출석한 거다. 예, 뒤로 갈수록 점점 그래 보이긴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김은지 기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로 어떤 헌법재판관들하고 사실관계를 좀 다투고 본인의 뭔가 무고함을 좀 이야기를 해가지고 말 그대로 재판에서 본인의 뭔가 유리한 지점을 만들기 위해서였다고 한다면은 직접 출석을 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크고 출석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뭔가 이상한 말들, 뭐 말만 하면은 다 이제 이 언론에 도배가 돼도 뭐 달 그림자 어쩌고 이런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몇 번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해드렸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추구했던 거는 본인의 어떤 이기적인 정치적인 이득 때문에 지금과 같은 전략을 세우고 끌고 온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결과적으로 지금 단계에서 복귀를 해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계속 이런 식으로 언행을 해왔기 때문에 지지자들이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뭉쳤고 이들이 물리적으로 뭐 대규모 집회도 열면서 행사를 해주고 실제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을 손절하지 못하고 끌려가고 있는 이 상황, 이 전반적인 상황, 본인을 지켜줄 수 있는 이 가들이 이중 삼중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개인만 놓고 보게 되면은 득을 보는 선택일 수도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인용이 되게 되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은 뭐 대통령에서 파면이 되더라도 정치적으로는 보수 일부 강성 지지층에게는 순교자가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이걸 정치적 자산 삼아 가지고 계속해서 당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할 것이다. 국민의힘의 최대 주주로서 계속 기능하기 위한 어떤 밑작업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옳건 그르건 그건 떠나서 극렬 지지층과의 교감 내지 고무 내지 선동에는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 과유불급인 것인데요. 네. 그러니까 적당히 했었어야 되는데 항상 이 에너지 극우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은 본인이 통제하지 못하고 그것이 자기를 잡아먹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큰 불행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선에서 멈췄어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서부지법 폭동 이후에는 그 극우 에너지들이 여러 가지 비판을 받으면서 좀 빠지게 된 것도 있긴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윤 대통령이 믿고 있는 한 뒷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심지어 그런 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쌍권이 아니라 쌍전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그 내부에 그런 얘기 예, 나온다면서요. 국민의힘을 지배하고 있는 게 권성동, 권영세 같은 수뇌부가 아니라 정강훈 그리고 지금, 전한길 이런 지금 두 사람이다라는 외부 인사 말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그 극우 에너지의 한 정점에 윤석열 대통령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바텀은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요. 하지만 그게 모두에게 확산되기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과유불급이긴 하거든요. 과유불급.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 선거 때의 전략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뭐 당 전체의 승리, 뭐 중도층을 포섭해가지고 뭐 이 집권을 이어가고, 그러니까 어떤 정권을 연장하고 이런 부분에 찍혀 있는 것이 아니라 당이 어떻게 되든 말든 보수 진영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를 지켜줄 사람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찍혀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지금과 같은 선택들이 개인에게는 이제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거죠. 이제 보통 시장에서도 개인 각각 개개인은 합리적으로 이기적으로 선택하지만 그게 전체 공동체에 폐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저는 이것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윤 대통령이 제가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이 지금 손절을 못하고 가는 것도 그렇고 무조건 다음 전당대회 경선 그리고 이제 그 대선 후보 경선도 그렇고 차기 당대표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과 관계를 어떻게 맺을 거야? 윤 대통령을 이어갈 거야? 극복할 거야? 윤 대통령은 무고한 피해자야? 아니면은 아니면 진짜 비상계엄이나 잘못한 행동을 한 우리의 전직 대통령이 이런 부분 가지고 싸우게 될 텐데 지금의 분위기로 봐서는 윤 대통령을 수호하겠다는 사람들께서 득세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어차피 대선 지더라도 일단 대선 후보에 누가 나가서 TV 토론 나가서 무슨 말을 하느냐. 그 이후에 전당대회를 치를 때 어떤 사람이 당대표가 돼가지고 윤 대통령을 계속 보좌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찍혀 있다. 근데 이제 그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여론조사 추이가 약간 변하는 것 같다 싶어서 여론조사 전문가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보셨죠? 여기서 보면 정권 교체 대 이제 정권 연장의 어떤 그 갭이 이제 더 벌어지는 양상이 나타나서 왜 그럴까 분석을 했는데 그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그 요인 가운데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 나와서 했던 발언이 오히려 마이너스였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중도층이나 이들이 보기에는 그 상식적이지 아니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영향을 미친 것 같다라는 분석이 있었어요. 이 분석에 따르면 마이너스였다. 직접 출석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예, 결과적으로 마이너스죠. 아까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이라고 하는 개인한테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차원이라고 하는 게 앞으로의 대통령으로서 다시 역할할 수 있다는 차원의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전혀. 아주 좁은 공간에서의 본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한 통로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마이너스라고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보수 언론의 주요 논조를 보시면 잘 알 수 있는 게 제발 윤 대통령한테 사과를 좀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최후 진술에서. 예. 그 최후 진술에서만이라도 대통령이 사과 메시지를 내야지 국민의힘도 살고 보수도 산다라는 취지의 기사들을 아주 많이 쓰고 있거든요. 예. 내놓고 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말 요청이라고 느껴질 정도의 간곡함이 느껴지는데 간절함이 느껴지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 상황까지 온 것이죠. 사실 사과한다고 달라질 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조금이라도 매조지어 달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좀 이따 얘기를 하고 하나 더 짚을 게 있어서 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분석을 했습니다만 또 한 축 대리인단의 지금 그 어떤 신문 태도나 신문 내용 그 질 이것도 좀 평가를 해야 될 건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유영하 변호사가 국회의원이 된 게 굉장히 나쁜 선례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수 진영이.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끝까지 충성하고 옆에서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고 박근혜의 사람으로서 마지막까지 옆에서 있었던 게 결과적으로 배지로 돌아온 거라는 평가가 여의도에서 많거든요. 그때 이제 공천 과정에서 결국 박 전 대통령의 몫을 누구를 인정해 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당 내부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도도 많이 나왔었으니까요. 네. 근데 어떤 성공 사례가 하나 생겨놓고 나니까 사실 대리인단 같은 입장에서는 물론 그 여러 대리인단이 모두가 배지를 바라고 하는 건 당연히 아니겠습니다만 그 중에 일부는 내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옆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정치적인 스텝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어떤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출마 이력도 있고 네, 그렇죠, 또 실제로. 일본은 선거운동에 참여한 이력도 있고 그렇죠. 그럼 예. 그 사람들이 이 이력을 가지고 당장의 다음 선거 뭐가 됐든 그게 뭐 지선이 됐든 총선이 됐든 경력에 쓰지 않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홍보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마지막까지 옆에서 지켰던 사람이 바로 접니다. 라고 자신의 몫을 주장하고 파일을 주장하고 일부 강성 지지층이 거기에 호응하고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더 계속 나락으로 굴러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그렇게 예, 그러니까 법조계 관계자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변호사가 판사와 싸우는 것은 이미 끝났다라고 하는 시그널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그 재판을 포기했다는 뜻이라고 이해할 정도로 변호사가 재판관과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망한 재판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던데요. 우리가 이 재판에서 변호사가 재판관과 싸우는 사실 싸우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소리를 치고 재판관한테 고함을 지르고 혹은 뭐라고 하는 것들을 꽤 보지 않았습니까? 그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지하는 장면까지도 나왔습니다. 네. 그 정도로 이미 이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들은 이 재판에 뭔가 집중을 하거나 이기겠다는 전략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대체적인 평가이고요. 아까 가구신 기자 이야기처럼 결국 그럼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했을 경우에 정말 이 뭐라고 할까요? 그 이념의 투사라고 하거나 혹은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다라고 봐야 될 텐데 당장 국민의힘에서 이제 그런 분들에게 곁을 내주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석동영 변호사와 같이 사실 국민의힘 외의 정당에서 3% 봉쇄 조항을 뚫고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꽤 계시지 않습니까? 다음에 윤 대통령이 진짜 내가 나를 믿고 따라주는 사람들은 여기 있다라고 하면서 힘을 실어달라라고 한다면 거기가 다음에는 3%를 뚫지 않을 거라라고 하는 장담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번에 일부 극우 세력에 아주 집중된 모습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도 현재 변호사들의 어떤 뇌리에 박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변호라는 본업보다는 사리 사욕을 앞세웠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 얘기를 정리를 하면. 본인들은 그게 사리 사욕이 아니라고 믿고 있겠죠. 어떤 이념의 투사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그래요? 저 개인을 앞세운 거니까 사리이지. 아니 뭐 생계형 이념도 있으니까요. 네. 아 그런가요? 네. 자 바로 이건데요. 그러면 이제 최후 진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보수 언론은 제발 사과라도 좀 해라 이랬다는 거잖아요. 할까요? 두 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뭐 사과도 그렇고 주말에 이제 임기 단축 개헌도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일부 좀 매체에서 보도가 너무 나와가지고. 뜬금없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을 오늘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이번 탄핵 소추안이 이제 기각이 되든 어쨌든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은 현직에 복귀를 하더라도 임기를 끝까지 마치지 않고 차기 정권 이양을 위해서 어떤 최선을 다해보겠다는 어떤 뭔가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절충안을 마련하면 어떻겠느냐라는 건데. 아니 헌재가 무슨 흥정소입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바탕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저기
뭐 인용할 걸 기각해 준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요. 심지어 윤곽근 변호사가 부인하기도 맞아요. 했죠. 대리인단에서 바로 아니라고 했고,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마치 이제 그 보수 언론에서 사과를 얘기하는 것처럼 이 보수 진영에서 소위 이제 의제를 갖고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바람이 들어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이제 하야부터 시작을 네. 해요. 그렇죠. 그 전에 하야설의 이제 다른 하야설부터 버전이죠. 있어. 예. 예. 그러면서 시작해서 뭔가 제발 어떻게 하면 보수층의 데미지를 최소화하고 우리가 좀 나도 지금 이 상황을 극복해가지고 나갈 수 있을까라는 데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온 걸 생각을 하는데 정작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1이라도 할까? 저는 정말 1도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굉장히 하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오늘도 거의 약간 필리버스터에 준하는 이야기를 윤 대통령이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결과적으로 본인이 얼마나 계엄이 정당했는지 이 절차를 어떻게 거쳤는지 계엄을 할 수 없게 또 야당 다 한참 하겠죠. 민주당이 어쩌고 이재명이 어쩌고 또 계속 그런 얘기 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이미 지난 10차 변론 동안 무한히 반복됐던 이야기를 복붙하는 내용에서 아주 주구장창 끌고 가지 않을까. 결국 그럼 그건 뭐냐? 역시나 헌법재판관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이제 중도를 배제한 자신을 지지한 지지층들에게 내가 이렇게 억울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의 억울함을 여러분들이 대신 풀어주세요. 이런 메시지를 던질 것 같습니다. 결국 자기 정당성 강변하는 걸로 그칠 거다. 김은지 기자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메시지들을 우리가 쉽게 보기 어려운 게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이야기를 얼마나 이렇게 언론에 실어둘지에 대한 고민도 참 여러 차례 들게 하긴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든지 중국 관련된 음모론이라고 하는 것이 틀린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두 가지 건에 관련해서는 사실은 여론조사를 해보면 보수 진영 안에서는 일정 부분 지지를 받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딱히 극으로만 우리가 선거할 수 없을 정도로 뭐 5% 이하의 사람들만 믿고 있는 극렬한 믿음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제 점점 퍼지고 있는 위험한 생각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저런 이야기들이 아주 극단적인 방법으로 나와서 문제적인 것이지 저것이 가지는 부정적 영향력이 꽤 클 수 있다라는 좀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윤 대통령이 아주 교묘하게 그 이야기들을 활용할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그리고는 지금 오늘 나온 오늘 아침에 나온 중앙일보 보도를 보니까 윤 대통령 한 변호인의 인터뷰였는데 대통령이 구질구질하지 않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임기 단축 같은 것들 임기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식의 말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아주 디테일한 이야기보다는 정말 본인이 평상시 했던 아주 큰 이야기들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것이 과연 대중한테 이제 의미 있는 말일까, 헌법재판관한테 의미 있을 말일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약간 좀 방점이 다른데, 그러니까 저는 그 이제 보수 진영에서 계속 뭐 하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버전의 이야기들이 나왔던 게 저는 그것도 조금 뭐랄까 좀 적반하장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곱게 보내면 안 됩니다. 그냥 자신 스스로 물러난다거나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면 안 되고요. 임진왜란 막바지에 어쨌든 노량해전이 있었잖아요. 일본군을 이제 곱게 보내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역사의 심판대에 세워가지고 법적 절차로서 강제로 끝내야지 본인 스스로 명예롭게 물러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게 되면 그게 또 나쁜 선례가 돼가지고 향후 한국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헌재가 잘 판단할 거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절차를 다 진행했기 때문에 본인이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해석도 많습니다. 그렇죠. 결과를 받아들여야 되고 파면 뭐 혹은 뭐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여튼 그걸 받아들여야지 본인이 이제 임의적으로 어떤 절차를 멈출 수는 없다라는 네. 것이거든요. 그게 딱 그런 거죠. 막 도망치다가 범죄자가 경찰한테 멱살 잡히니까 나 자수할게. 뭐 그거 뭐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거죠. 그런 거 아닌가요? 네. 적절한 비유 같습니다. 그리고 설사 윤 대통령이 오늘 임기단축 개헌이라든지 본인이 다시 복귀했을 때 여러 가지 뭐 소위 말하는 청사진을 낸다고 하더라도 이제까지 윤 대통령이 계엄과 관련해서 했던 수많은 거짓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부하 직원들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다 반박됐던 이야기들입니다. 했던 이야기들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많은데 이제 와서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믿으라고 하는 것인가도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오늘 오후가 되면은 뭐 이제 다 뚜껑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일 평가해도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주제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또 하나 좀 다뤄봅시다. 저희도 어제 오늘 연달아서 3당 정책위 의장하고 쭉 인터뷰를 했는데 최근에 정책 이슈가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급부상을 하는 걸까요?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선거가 다가왔다는 뜻인 거죠. 예, 아침에도 선거, 저녁에도 선거. 뭐 아침에는 탄핵, 저녁에는 대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하루 종일 대선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이 국민의힘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네. 이제 특히나 이제 그 상황을 편하게 상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야당에서 집중적으로 이 이슈를 띄우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당 입장에서도 그것을 받아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거대
거대한 이제 선거와 관련되는 정책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여야 모두가 정책 이슈로 전환되는 게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판단을 할 겁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께서 뭐 내란, 뭐 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계속 끌려가가지고 뭐 아무 말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오히려 이슈가 정책으로 전환되면 본인들도 프레임을 짜고 싸울 만한 이야기들이 생기거든요. 지금도 뭐 이재명 대표의 뭐 중도 보수 선언을 두고서도 뭐 왔다 갔다 한다, 뭐 이거는 뭐 중도 보수라고 해놓고서 왜 이런 좌파 정책을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또 공세가 가능하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지지층들한테는 먹힐 수 있는 프레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 이슈로 전환되는 게 여당 입장에서도 지금 이 비를 피하기 나쁘지 않다는 판단이고 야당 입장에서 당연히 대선이 좀 다가오고 있고 수권 세력으로서 능력을 증명하려면 정책 능력을 보여주는 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지난번 선거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근소한 차로 졌을까? 그럼 결국 서울, 수도권, 중산층, 화이트 칼라로 대표되는 이 사람들을 못 잡았기 때문이다라고 네. 좌표를 찍어놓고 그 사람들에게 소구할 만한 상속세 개편이라든가 의제를 던짐으로써 이 표를 끌어모으겠다라고 가는 거라서 당연히 야당 입장에서 정책 이슈로 가는 게 나쁘지 않죠. 그러면 여야공이 대선용 정책 이슈로 설정을 하고 있다면 대선 전에 처리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될지 좀 모르는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특히나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네. 다수당으로서 밀어붙이는 지점들도 존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결국 밀어붙였을 때 이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느냐라는 문제일 텐데 경우에 따라서는 다르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좀 모르는 상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슈는 살아있어야 이슈가 되는 거죠. 처리가 되면 그 순간 이슈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질문 드리는 건데요. 네, 그래서 아마 여야가 좀 합의를 할 만하고 통과시킬 만한 법들은 오히려 정책 의제로 띄우기가 좀 쉽지 않고 여야가 좀 첨예하게 갈등하면서 토론까지 대선 토론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의제들을 중심으로 정책적으로 좀 이 논란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정책 이슈 공방이 진행되는 거리들이 있잖아요. 그게 대선까지 간다고 쳐요. 어느 쪽이 유리할 거라고 보십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야당에서 좀 유리한 국면을 선점해서 갈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네. 왜냐하면 지금 또 다수당이란 측면뿐만 아니라 지금 상대적으로 오른쪽을 더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받아치는 입장에서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상대적으로 야당이 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고요. 특히 자산 시장에서의 지금 전반적인 정책들을 야당에서 아주 공세적으로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차원에서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뭐 찬성 이렇게 사실은 내심하더라도 이게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이게 그 공방을 만들어내기엔 좀 애매한 것들이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대선 때를 생각해 보게 되면 그때는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사실 좀 좌클릭을 좀 많이 하면서 민주당과 당시 이제 보수 정당의 정책적 기조가 좀 교집합이 좀 생길 정도로 많이 붙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국민들이 판단을 했을 때 그 뭔가 이제 이슈들이 좀 다르게 변해지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뭐 독재자의 후계자다, 보수 세력의 뭐 어떤 이런 식의 뭐 군사 독재 잔재다 이런 식의 것들이 프레임이 희미해지면서 오히려 박 전 대통령이 각광받는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약간 공방이 좀 바뀌기는 했는데 여당 측에서는 국민의힘 측에서는 정책 이슈로 가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리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할 겁니다.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에서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에서 가장 최악의 대선 시나리오라고 한다는 거는 역시나 그 후보가 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억울합니다.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턱걸이 하신 그분. 뭐 비상계엄은 정당했으면 또 이런 말들 하게 되면은 네. 그러니까 그분은 뭐 좋을지 모르죠. 근데 국민의힘 그분 입장에서는 턱걸이 잘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너무나 본인의 꿈과 열망이 가득한 턱걸이죠. 이게 턱걸이 하나에 이게 한 1%씩 오른다는 생각으로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분도? 다만 김 장관은 계엄과 관련해서는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 계엄에 대해서는 했지만 뭐 본인은 들어가서 반대했겠지만 뭐 이런 이야기 합니다만. 몇 개나 해요 턱걸이? 저요? 저 그렇게 이제 빡세게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몇 개 하시길래 또 이렇게 자신 하나도 있게 못해요. 물어보시는 건가요? 하나도 못해요. 근데 또 우리 종배 쌤도 이제 그 쇠질을 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건강하시기 때문에 뭐를 해요? 쇠질을 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 어쨌든 김문수 장관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뭐 어쨌든 그런 프레임을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 입장에서도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할 거고 근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정책적 이슈로 이재명 대표 쪽에서 막 이제 오른쪽으로 오면서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정책적인 이슈도 국민의힘은 지켜야 하는 상황이고 사실 상속세라든지 세제 개편 감세 이런 것들 보수 진영의 아젠다였잖아요. 그걸 지켜가면서 우리가 왜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상속세보다 더 잘할 수 개편할 수 있는지 세제 가면 우리가 더 맞는지를 증명해야만 되거든요. 결국 정책적인 능력을 수권 정당으로 누가 보여주느냐의 차이인 건데 그 상황에서 여당이 능력이 있나? 약간 물음표긴 합니다. 근데 제가 질문드린 취지 중에 이런 것도 있는데 선거의 법칙이라고 있는 게 왼쪽 정당은 선거되면 오른쪽으로 한 걸음 이동하고 예. 오른쪽 정당은 왼쪽으로 한 걸음 이동해서 선거가 본격화되면 사실은 정책의 차별성은 거의 사라져 버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정책 이슈를 띄운다고 해서 과연 대선판에서 이것이 구도를 가를 정도로 결정적 요인이 될 것이냐를 또 따져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럴 수는 있죠. 그러니까 그 지금 딱 좌표가 찍혀 있는 그러니까 중도 성향의 중산층 이상의 화이트 컬러라고 한다면 문재인 정부 당시에 부동산 정책 실패라든가 폭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들에 좀 피해를 보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야기하는 방향성의 경제 정책들이 뭔가 민주당 정권이 다시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이재명은 문재인과 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게 한다는 데서는 좀 효과적일 수는 있다. 다만 근데 그게 또 더 큰 틀에서 보면 진보적인 입장에서 보았을 땐 그게 맞느냐 또 이런 논란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이건 또 큰 틀에서 다르다 얘기니까 약간 벗어내놓고 기본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공격 포인트로 설정해놓고 가는 이 목적에는 부합하는 방향이긴 하다. 다만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대선 뚜껑 열어봐야 알긴 하겠죠. 그러니까 메인 프레임은 결국 그게 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야당에서 원하는 메인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내란 종식이나 헌법 수호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싶어 할 것이고요. 그리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사면시킬 것이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가장 이제 선거 레이스가 뜨거울 때 나오는 메인 쟁점이 되긴 할 것이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의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책 하나당 0.1씩 먹어보자라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선거를 0.73% 포인트 차이로 졌다라고 하는 그 복귀를 굉장히 뼈아프게 2022년부터 하고 있고요. 물론 이번 선거가 얼마나 접전일지는 아무도 모르고 그때와 어떻게 다른 양상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 전략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때 졌던 지역들을 하나씩 타겟팅하면서 빼오는 전략들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요. 지난번에 뭐 주식 자산 관련해서도 그렇고 부동산 자산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양상의 이어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결국 이제 그 구도라고 이야기를 하면 구도를 틀지우는 요인이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일단 정치 요인이 있는데 정치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가장 지배적인 정치 요인은 내란이잖아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이미 내란 요인은 구도에 이미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 정치 요인이 대선의 구도를 가르지는 못할 거다. 그거는 이미 짜여져 있는 구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두 번째, 정책 요인이 이제 구도를 가르는 측면. 이것도 결국은 대별점이 형성이 되느냐 아니면 오히려 비슷해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지금까지 경험치로 놓고 비슷해지는 경향성을 보여왔기 때문에 과연 이게 구도를 가르는 또 요인이 될 수 있겠느냐의 물음표. 그러면 남는 게 뭐냐? 인물 요인.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어떤 요인이 구도를 가르는 결정적 지배력을 행사할 것이냐. 이걸 좀 이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도 이제 중도 보수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는 게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좀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당장 이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되어 있는 결심, 2심 결심도 지금 다가와 있고 그리고 선고도 이제 앞으로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본인들의 어떤 상황들을 지금 정책 이슈로 이렇게 덮는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좀 계산도 서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요 얘기는 뭐 좀 나중에 뭐 여러 차례 할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대선이 가시화되면 될수록 또 할 얘기가 많을 겁니다. 오늘 그냥 이제 그 시동 거는 정도로만 만족을 하고 이야기는 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